지난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미술 발달이라는 거, 이 미술 치료의 어떤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인과의 상담에서도 사실 이 아동 발달, 아동 미술 발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열심히 달리시느라 힘드셨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단 시작을 조금 가볍게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즐겁게라고 바꿔볼게요. 즐겁게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작품 감상을 하나 해보고 우리가 눈과 마음을 정화시킨 이후에 또 열심히 달려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감상하고 싶은 작품은 모네라는 화가의 클로드 모네라는 화가의 작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화가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히 이제 제가 인상주의 화풍을 좀 많이 좋아하는 그 제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취향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화가들이 참 힘든 굴곡진 인생들을 참 신기하게도 많이 살아온 유명한 화가들은 좀 굴곡진 인생들을 많이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굴곡진 인생들이 뭔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할 이유는 없죠. 당연히 그들의 인생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상식 선상에서는 어릴 적에 이제 이런 멋진 작품과 화가들을 보면서 와, 작품이 너무 멋있다 그랬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 화가를 찾다 보니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저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작품과 화가의 삶이 너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작품을 보니까 처음에 제가 바라봤던 작품에 대한 감상과 그 작품을 그린 화가를 알고 난 이후에 작품을 바라보게 된 감상이 자꾸 달라지는,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달라지기보다 약간 실망하게 되는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어린 시절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이라 하면 뭐 20대 이럴 때 한참 뭐 미술을 공부하고 그림을 막 그리고 이랬던 시기에 그런 딜레마가 저에게는 좀 있었어요. 왜 멋진 작업을 하고 멋진 작품을 하고 되게 인정받는 화가 중에 삶을 좀 멋있게 사는 화가들은 없는 걸까? 뭐 이런 생각. 물론 굉장히 많죠. 뭐 많이들 아시는 뭐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이런 그 멋있는 예전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멋진 그 화가이자 또 과학자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천재적인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의 작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매치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만났던 작가가 이 모네라는 작가였죠. 그 모네의 인상주의 그 작품들은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일단은 그 빛을 따라서 그린다는 것, 그리고 인상주의 특징이죠. 약간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 그래서 되게 같은 그 환경과 같은 위치, 같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차를 두고 되게 연작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너무 멋있고,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모네의 후기 작품들을 보면, 그 많이들 아시는 이제 그 지베르니 연못의 그 수련 연작들.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작가 정말 이 작품 너무나 멋있다 막 이러면서 또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나본 작품에게 반하고 작가의 삶에도 반했던 처음 만나본 작가랄까요? 모네의 삶이 뭐 크게 뭐랄까 뭐 훌륭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화가의 삶 이외에,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것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별다른 게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되게 부유하게 살다가 집안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생활에 힘듦을 겪었지만, 또 노년 뒤에는 작품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평온하게 그 지베른이라는 그 지역에 굉장히 넓은 정원의 집에서 평온하게 굉장히 노년기까지
살고 인생을 마감한 몇 안 되는 화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잔잔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그냥 이 모네의 사랑 이야기가 이 모네의 작품들과 이 작품에서 주는 느낌, 인상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 모네의 작품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모네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이 작품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이는 이 작품들, 이 세 개의 작품들 굉장히 비슷하죠? 세 작품 모두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작품은 사실은 원래의 제목이 이제 산책이라는 제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은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제목 옆에 이제 부제들이 따라 붙는 약간 습작, 그 순간, 그러니까 야외 스케치 습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죠, 저도. 근데 되게 비슷한 느낌의 세 개의 작품인데, 그 비슷한 느낌인데 또 조금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되게 멋있다. 각자 그 그림의 어떤 멋을 느꼈던. 근데 보시면 그 산책이라는 첫 번째 작품, 자세히 보시면 옆에 유일하게 남자아이가 함께, 여자 혼자가 아니라 남자아이가 함께 등장하는 이 작품, 산책이라는 제목, 이 작품만 1875년 작품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작품은 1886년 작품이라고 해요. 약 9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 작품들인데, 이 이야기,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간단히 해보자면, 이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은 모네가 정말 사랑했던 모네의 아내 까미유라는 그 여인의 초상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는 모네의 아들 장이에요. 그런데 이 모네의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까미유는 모네의 모델이었다고 해요. 모네는 되게 좀 말하자면 부유한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그 집안의 뭐랄까요, 뒷받침을 계속 받으면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던 터에 이 까미유를 모델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모네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성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약간 귀족주의적인 이성관을 가졌던 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모델로 만난 까미유를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까미유와 사랑을 하게 됐고, 이제 급기야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심지어 결혼 전에 이제 아이가 생긴 거죠. 그랬더니 이 뭐랄까요, 보수적인 모네의 집안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네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이 결혼을 밀고 나가겠다. 그러자 집안에서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너가 곧 항복을 하고 돌아올 거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지원을 끊게 돼서 모네는 행복한 아내를 만났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기에, 그러니까 아내 까미유와 살던 요 시기, 장을 키우는 요 시기에 모네의 그림이 정말 미술사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인상주의적인 어떤 인상주의 학파를 대변하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시기의 인물화는 거의 다 까미유였다고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 열심히 이렇게 기쁘게 그렸던 모네인데, 그래서 이 1875년도 산책이라는 작품에서도 함께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순간의 어떤 기분과 환경과 이런 걸 포착해서 그린 아내와 아들을 그린 그림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던 모네의 삶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늘이. 아내와 아들을 얼마 차이 두지 않고 잃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모네도 이제 이후에도 굉장히 지병으로 고생을 좀 했다고 해요. 말년에 모네가 이제 그 백내장 때문에 거의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수련 연작들을 그려내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도 잃고 이제 본인의 건강도 잃어가면서 사실 되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는데, 그런 삶 안에서 정말 그림으로 자신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과정, 하고 싶은 어떤 표현들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로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영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모네 역시 이 그림이라는 것을 정말 치유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화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어서 이 1886년도에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작품은 이후에 이제 몸이 급격하게 쇠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간병인으로 만났던 그런 여인과 이제 재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간병인에게는 이전 결혼해서 이제 그 있었던 자녀가 굉장히 성장한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딸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야외에서 스케치를 한 습작인데, 이게 이제 미술사적 해석으로는 이게 이제 모네의 화풍의 변화, 그리고 순간포착 인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절정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이 인물의 얼굴이 명확하게 묘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빛이 비치는, 이 베일에 빛이 비치는 것들에 모네는 주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모네가 이 이후에 그리는 그 인물화에서는 모든 얼굴, 특히 여자를 그리는 인물에서는 모든 얼굴의 표정을 명확하게 그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모네의 그 백내장이 이때부터 너무 심해졌기 때문이다라고도 하지만 항상 여자 모델을 보면서 까미유를 떠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까미유를 떠올리면서 그 추억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얼굴을 그려버리면 까미유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모델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자 모델, 특히 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정말 그냥 한 장면에 그린 세 장의 그림 같은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특히 요 양산을 쓴 여인 두 작품은 그런 느낌으로 까메오를 추억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해요. 모네는 죽을 때까지 어쨌든 자신의 사랑이었던 까미유를 굉장히 그리워하며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 삶의 하나하나 디테일함을 당연히 제가 알 수도 없었고, 그 안에 어떤 감정들이 어땠는지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후대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만 들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그림에서, 모네의 그림에서 주는 저에게 줬던 감동과 그냥 모네의 삶이 잔잔하지만 되게 따뜻하게 와닿았던, 그래서 저에게 처음으로 작품과 작가가 굉장히 일치되는 느낌으로 감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되게 명화였기에 함께 바라보면서 좀 감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내 인생의 작품,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꼭 명화 작품이 아니더라도 그런 뭔가 하나 소재가 있다라는 것, 저는 되게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 가서 뭔가 말이 막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생각이 안 나거나 할 때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하는 편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제 입도 풀리고 말도 이어지고 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영역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나에게 감동을 줬던 키워드 하나 정도는 항상 간직하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키워드, 명화 키워드 모네의 작품들을 보시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 자, 이제 감상에서 갑자기 또 이론으로 꼭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제 이 타임에서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엎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조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책 피면서 만화를 보는 친구들도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열심히 얘기해 주시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돌아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무서운 표정은 하진 않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익혀야 하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미술치료 과정을 좀 이해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 환경을 구성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저는 좀 하나의 단어로 미술치료의 구조화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술치료 세팅, 미술치료 환경, 미술치료 상담 그 세션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 시간에 열심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미술치료의 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구조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미술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환경과 구조를 세우는 것, 어렵게 들리지 않으시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집을 지을 때 뼈대를 만들듯이 미술치료의 시작. 근데 이제 뼈대 만들기 전에 말하자면 설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환경을 꾸밀 것인지, 어떤 세팅으로 시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는 것. 치료 전에, 치료 회기 전에, 상담 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 놓아야 이 제대로 된 상담 회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내담자 스스로 이 시간 자체가 오롯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용기를 내어서 이 시간을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마음을 갖고 상담의 그 미술 치료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적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미술치료의 구조화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접수와 면접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접수와 면접, 인포메이션이라고도 하는 이 과정은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하느냐? 이 부분에서 치료사의 입장에서 접수와 면접이 꼭 필요한 부분과 내담자의 입장에서 접수 면접이 꼭 필요한 면들이 있죠. 일단 치료사의 입장에서 접수 면접 과정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부분은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담자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자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담자 개인의 가족력, 또 발달력, 또 문제에 대한 주호소 문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큰 형태 요 정도는 들어주셔야 전체적인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담자의 문제사항과 내담자의 기본적인 그 인포메이션을 알게 되는 접수 면접이 꼭 필요하다. 치료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담자의 입장에서 접수 면접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앞으로 진행될 미술치료 상담의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받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 구조화된 미술치료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담자의 입장에서도 알아야겠죠. 어떤 시간에서 얼만큼 할 건지,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질 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질 건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건지, 또 중요한 하나인 어떤 치료사와 만나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술치료 세팅에 대해서 내담자 스스로도 이제 인포메이션을 모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사 입장에서는 내담자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줘야겠죠. 앞으로의 시간, 공간, 뭐 규칙 설정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달해 줘야 하는 내담자와 함께 이 시간을 치료 세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규칙 설정이죠. 심리치료의 시작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미술발달에서 그 나나기 그 과정, 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경계를 좀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경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경계도 경계지만 심리적인 경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이 심리적인 경계가 무너져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경계를 만드는 것. 그러면 치료 세팅에서의 눈에 보이는 경계는 뭘까요? 일단은 규칙을 설정하는 거겠죠. 우리가 앞으로 만나면서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 설정은 회기 내에서, 치료 회기 내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미리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가능한 것은 내담자가 충분히 그 가능함 안에서 스스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거고,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명확하게 실수하지 않게 알고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작이 돼야 내담자에게도 더욱더 효과적인 치료 회기가 진행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규칙 설정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일관성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구조화에도 이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참 많이 중요해져요. 시간에 대한 부분, 공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를 만나는 치료 회기 내에서 치료사의 태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또 윤리에 대한 거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일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일관성을 지키면서 어떤 치료 회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 꼭 중요한 요소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그 치료 회기를 진행해 보는 것이 아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공간, 시간, 뭐 여러 가지 또 구조화하는 영역들을 이야기해 볼 건데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